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월간조선의 오동용 기자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저를 너무 자세하고 과하게 소개를 잘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좀 부담이 됩니다. 제가 월간조선에서 이제 기자로 27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상의 미디어 읽기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 요청을 받았는데, 실제로 어떤 거를 이제 우리 오디언스들에게 해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자는 이제 특종하고 이제 인터뷰 방법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막상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현장에 나와 보니까 요새 학교 상황이 이제 그대로 이제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없는 강의실, 그러니까 오디언스가 없는 강의실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를 본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화려하게 노래 부르고 이제 즐겁게 이제 흥이 나게 하는데, 사실 가수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너무나 김이 빠지고 힘이 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오디언스가 없대요. 노래를 부를 때, 가수들이 부를 때 앞에서 이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쳐줘야 이제 기분이 나는 건데, 요새 우리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상당히 좀 애로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뭐 기사에도 생로병사가 있다 이런 제가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기사가 이제 생길 때 뭐 어린아이랑 똑같이 이제 남녀가 사랑을 하면 어린아이가 잉태되듯이 기자도 기획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사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렇게 생긴 기사들이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특종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런 빚도 받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잊혀지기도 하고, 어떤 건 초기 기획 단계에서 썼는데 데스크가 그걸 휴지통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로병사가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기억되는 거는 역시 특종 기사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사실 제가 오늘 두 가지 특종하고 인터뷰 방법론인데 그 두 개 중에서 인터뷰 방법론에 이제 방점을 좀 찍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제 프로필은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넘어가기로 하고요. 독일을 제 책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네. 독일을 이게 1393km인데, 이게 북쪽부터 이 니은자죠. 옛날 동서독 접경이. 니은자의 끝부분은 이게 체코하고 이제 옛날 동서독 3개국이 이제 접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쪽 보면은 이제 이쪽부터 이제 이쪽 바이에른주하고 작센주 경계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자동차로 3월 달에 드라이브를 쭉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독일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이게 이 사람들 이걸 그리네스 반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자연 생태 보전 구역으로 좀 잘 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가 DMZ 부분이 독일의 한 2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통일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독일이 이제 막강한 경제력, 외교력 뭐 이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좀 암울한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사 전문 기자다 보니까 요새 기자들이 1인 미디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취재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는 군사 쪽을 한 20년 정도 이상 하다 보니까 이 축적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를 작년 11월 달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이제 나타납니다만 14,500명 독자를 쉽게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오밀리터리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약아요. 보고 나서 눌러주면 되는데 안 눌러요. 근데 제 거는 보면 이제 1만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로얄티는 높아요. 이탈률은 적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안 올려도 그냥 이 숫자가 그래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자들도 요새 그 유튜브를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장려를 해요. 예. 그래서 수익을 상당히 10만 구독자나 20만 되는 기자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확히는 않지만 수익이 상당 부분 되니까 회사도 좀 나눠 먹자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특종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자의 꽃은 특종입니다. 특종으로만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성이 아기를 낳는 그건 창조행위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아주 숭고한 그 활동인데요. 기자로 보면은 특종이 창조 활동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이제 선배들이 얘기할 때 특종을 못하면 그건 죽은 기자요? 불임이라고 그러죠. 불임. 그래서 심한 경우에 스트레스로 이제 그만두는 사람도 있는데 과거에 제가 1990년 초에 이제 취재 전선에 있을 때는 그때만 해도 이제 감춰줬던 것들이 많은 시대였었죠. 그러니까는 취재해서 특종할 가능성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거대한 특종들이 이제 나오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상대적으로 너무 오픈된 사회다 보니까 큰 특종들은 없어요. 없는데 잔잔한 특종, 그 과정에서도 이제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특종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독일 통일, 제가 이제 독일 책을 내서 이제 이거를 좀 따봤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게 독일 통일이 이제 시작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이제 제가 캡처했는데요. 틴터 사법부스키라는 이 당시 이제 동독의 사회주의 통일당 SED의 대변인인데 이 양반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동독 정부가 이제 89년도에 서독으로 이제 여행 자유화를 하려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자들한테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약간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지금 회견하는 게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거냐 하니까 이 양반이 생각을 안 하고 즉흥적으로 지금 당장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걸 전 세계적으로 타전을 했는데 그 뉴스를 접한 동서독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동서독 장벽으로 곡괭이 들고 몰려가가지고 장벽을 부수기 시작해서 이게 예상보다 빨리 독일 통일이 정치인들보다도 더 먼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특종의 힘, 기사의 힘이라는 게 세상을 바꾼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인데 4.19에 도화선이 된 김지열 군 이제 그 시신사진. 이거 이제 부산일보의 허종 기자가 특종을 했었는데 부산일보가 사회면 일면 토부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4.19 혁명으로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박종철 치사 사건, 고문 치사 사건이 됐는데 87년도 1월 20일에 이제 여기 서울대 동료 학생들이 추모제를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87년도 60 항쟁의 도화선이 됐죠. 저도 이때 학교 다녔었는데 최초에는 이거를 이제 중앙일보 신성호 기자가 그 서울대생이 이제 죽었다 이런 걸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도로 동아일보에서 고문해서 죽었다 물고문으로. 이제 더 큰 파급이 돼가지고 아주 일반 직장인들 시민들까지 이제
참여하는 대규모 그 시위로 이제 그게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5공화국이 이제 붕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제 우리 정말 멋지게 생기신 우리 다나카 가쿠이 총리 이분이 이제 잘 나가시다가 그 문해춘추 본케이 신슈라고 하는 잡지도 이렇게 파괴력이 있습니다. 다나카의 인맥과 금맥 여기를 통해서 로키드 스캔들을 파헤쳤죠. 그래서 이분이 그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이제 수뢰한 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됐죠. 그다음에 이건 그 조선일보 특종인데 사실은 월간조선이 이제 단초가 됐던 특종인데 그 황장이 없이 이제 그 망명 특종. 예. 97년도 2월 13일자 조선일보 일면인데 여기 제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인민이 굶어 죽는데 무슨 사회주의인가. 예. 그래서 저도 이때 기자 생활하면서 이걸 좀 인상 깊게 본 신문집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자들이 왜 이렇게 특종을 하려고 발버둥을 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특종을 못하는 기자는 불임이라고 이때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자들은 그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자아실현이죠. 굉장히 어떤 그 기자로서는 명예이기 때문에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사인 볼트가 이제 100m 피니시 라인을 이제 끊는 모습을 나오는데 이게 100m를 10초에 달리는 거하고 9.5초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0.5초라는 게. 의미가 없는데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매진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이제 보이기는 것이기도 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우사인 볼트가 세운 100m 기록이 9초 58. 이 기록이 아직도 깨지진 않고 있죠. 네. 그 200m 19초 19. 이 기록도 깨지지 않고 있고요. 근데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이 특종을 하는 순간에 특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더 좋아지고 기자 개인에게는 명예일 뿐만 아니고 사회에 파급되는 효과가 엄청나죠.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특종에 매달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베트남에 이제 그 사이공식 즉결 처형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런 사진인데 AP 전공 기자 에디 애덤스가 1968년도에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비열함, 그 잔혹함을 고발해서 그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이제 반전 여론이 이제 일고 있었는데 이 사진을 계기로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미군이 그 베트남에서 이제 발을 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총을 쏜 분은 어디로 갔나 다들 궁금하시는데 그 미국 가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구엔국 로안이라는 이제 경찰서장인데 그 평생 살인자라는 그런 비난에 시달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제가 물을 먹고 있는데 이 기자 물 먹으면 안 됩니다. 기자는 낙종한 거를 이제 물 먹는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일반화돼가지고 이제 많이들 이제 쓰시는데 그 낙종한 기자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 그 효주양 살인 사건, 유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있었던 유괴 사건인데 그 너무나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까지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제 담화를 발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휴게소에다 범인이 이제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걸 최초로 보도한 기자가 이제 특종 기자가 됐는데 그걸 낙종한 기자는 다음 날 머리가 하얘졌대요. 정말 거짓말 못해가지고. 그만큼 그 의학적으로도 그 머리가 하얘질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기자 평균 수명이 저는 높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닌지 평소에 그 취재하면서 그 수를 많이 이렇게
탄주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자는 물 안 먹기 위해서 특종을 합니다. 자, 이게 그 우리의 신문과 북한의 신문을 이제 비교한 건데요. 그 노동신문이라는 관영 매체 경쟁이 없습니다. 북한은 이런 그 노동신문이 있고 통신사가 있고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그 신문 방송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문도 그렇고 여기 신문만 이제 제가 했습니다만 방송도 다양하고 매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SNS까지 그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굉장히 내용도 풍성하고 재미있고 감동도 주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죠. 근데 노동신문이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볼 때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종 기자는 뭐 맨날 특종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날이면 날마다 장마다 꼴뚜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평소에 그 루틴 체크를 열심히 하는 기자. 그러니까 요새 기자를 말하면 출입처를 잘 다니면서 그 자기 네트워크, 알고 있는 사람들 네트워크를 잘 해야 그 특종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1단짜리 기사 쓸 때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걸 안 하고 나는 언젠가 특종을 할 거야. 맨날 24시간 누워만 있고 술이나 먹고 하면 이게 특종이 걸리질 않습니다. 기자는 물론 술 먹는 것도 취재입니다. 특히 낮에 일하는 게 아니고 저녁 때 일하는 직업이 돼가지고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취재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술을 먹어야 특히 취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 똑같은 A라는 사람을 만나도 낮에 오피스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저녁 때 술자리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고향 선후배가 될 수도 있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한 긴장이 풀리고 이제 상당히 좋은 얘기를 듣게 돼서 결국 그게 특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고 한 기자는 평소에 성실해야 된다. 1단짜리 취재도 전력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을 할 때 토끼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지 슬슬 걸어가가지고 토끼가 잡히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창호 기사 이제 이세돌 그 이전 세대긴 한데 이 양반이 그 재미난 얘기한 게 지금 이 바둑에서 지면 영원히 진 것처럼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 바둑 그 한 판 한 판에 바둑 돌 하나하나에 뭐 통산 140회 타이틀 획득이라는 대기록을 이제 세웠는데 어쨌든 이런 자세로 기자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특종론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요. 오늘의 메인 DC는 아무래도 제가 인터뷰에 좀 방점을 좀 찍고 싶은데, 인터뷰 방법론에 대해서 좀, 저도 뭐 지금 인터뷰가 뭐 능수능란하고 잘하는 기자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선배로부터 배운 얘기들, 후배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 이제 출발선에 서서는 이제 어떻게 좀 그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게 전부 그 인터뷰예요, 사실. 사실 애인 만나는 것도 인터뷰예요. 애인 만나가지고 오늘 뭐에 대해서 토픽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질문 잘해야지. 그 남자들이 그 여자친구한테 질문 잘못했다가 면박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질문이 나빠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처음 들어가면 이제 질문하는 거를 이제 그 배우는데 날카롭게 해야지 그냥 루틴하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인터뷰도 잘하고 그다음에 제가 거꾸로 또 인터뷰 당할 때도 있죠. 그때도 이제 잘 해야지 세상에 인터뷰 잘못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 그런 여기 이제 인터뷰에 대해서 모든 이걸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인터뷰를 잘하는 비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붙여봤는데 인터뷰 상대를 자가 일단 만나야 인터뷰가 되겠죠. 근데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아요. 할 만한 사람은 안 만나죠.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만나주겠대요, 자꾸. 이 인터뷰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원하는 답이 나오려고 하면 이제 말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어떤
방어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놔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기법이 필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질문거리를 잘 챙겨가야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요새는 옛날에는 그냥 저희는 카인즈라고 신문 검색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왔던 기사들을 전부 이렇게 갈무리해가지고 정리를 해요. 뭐 언더라인 빨간 펜 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는 뭐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물어볼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인터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을 또 마지막으로 잘 정리해야 되는 거. 감동적으로. 여기는 기자의 소위 글발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잘 이렇게 재료는 모아놨는데 그걸 요리를 결정적으로 잘 못하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요새는 뭐 SNS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뭐 전부 1인 미디어 시대 아니겠습니까? 뭐 유튜브를 자기가 어떤 컨텐츠만 있으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1인 유튜버가 어떤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신문사의 기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인터뷰를 해야 된다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터뷰어가 될 수 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터뷰에는 지름길은 없다. 뭐 크게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 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키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 방법론에서 그 인터뷰란 무엇인가 보면은 그 인터뷰의 3요소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고 우리 앞에 계신 교수님이 이제 인터뷰를 당하는 분이라면 이제 인터뷰이라고 하고 이 둘 사이에는 인간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그러면 우리 교수님과 저 사이에 어떤 심, 그 토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터뷰의 세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뷰 정의는 뭐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고 인터뷰의 종류를 보면 뭐 이제 직접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하는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주로 일간지 기자들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전화로 합니다. 전화로 하면 깊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코멘트만 따는 정도입니다. 한두 줄 정도. 서면 인터뷰도 형식적인 인터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바쁘면 이렇게 처리하는데 요새 또 뭐 기자들이 서면으로 일단 해놓고 가서 무슨 차나 한 잔 마시면서 덕담 한 5분 하고 나와서 만나서 인터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 인터뷰인데 사전에 청와대하고 다 조율해가지고 인터뷰 질문지가 답변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사진 찍기 위해서 들어오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근사하게 그 인터뷰한 것처럼 이렇게 나가죠. 어쨌든 현장에 갔으니까.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 이건 독자를 좀 기만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단독 인터뷰냐 아니면 공동 인터뷰는 이제 기자회견 형식이 되겠고 그 내용으로 보면 이제 뉴스 보도를 위한 인터뷰가 있고 그다음에 발굴 보도 이제 주로 이제 잡지들이 많이 하는데 신청 보도죠. 탐사 보도라고 그래서 그 수사식 보도 그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대결 인터뷰인데 이거는 요새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가 이제 입사했을 땐 제가 이제 조갑재 편집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그 탐사 보도를 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더라도 상당히 그 도발적으로 하거든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질문만 골라서 묻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말라주려고 하고 제가 아무개 기자입니다 하면 아유 됐습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댔습니다. 근데 원래 기자의 본령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대결이죠 대결. 그래서 취재의 98%가 인터뷰다. 인터뷰만 잘하면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취재는. 그 다음에 그 인터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품성이 잘 되어야 그, 좋은 인터뷰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얼마 전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이 나오시는데 저는 이분을 2000년대 초에 만나서 한 20년 정도 그 취재원으로 이제 인연을 쭉 맺었었는데 2007년도에 저한테 이제 언론보국이라는 그 뭐야 그 친필 기호를 이제 써주셨는데 그 이분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취재원으로서
상당히 한국 전쟁에 대해서 많은 걸 제가 배우고 뉴스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좋은 글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 글을 잘 못 쓰면 요리를 못하는 요리사랑 똑같다. 그런 말씀. 여기 보면 이제 좋은 글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삼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송나라 때인가요? 부양수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다독, 많이 읽고, 다작, 많이 써보고, 다상량. 상량이라는 게 생각한다는 거, thinking이라는 거, thinking.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해라. 사실 지금 이게 옛날에 한 얘기인데 지금도 이 변함이 없어요.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자체의 어떤 기본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해져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글쓰기만, 문장만 되면 좋은 글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다작. 근데 뭐 누군 그런 얘기도 해요. 수영장에 이렇게 빠뜨린다고 수영을 할 수 있냐. 수영하는 사람이 누가 가르쳐 줘야지. 물론 그것도 있을 수가 있죠. 좋은 선생이 이제 라이팅을 할 때 이제 우리 서한샘 선생님처럼 빨간 줄로 이렇게 잘 그어가면서 교정을 해 주셔야 이제 좋은 글로 이제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글을 썼을 때 지금은 이제 그게 안 하고 이 컴퓨터 상에서 이제 기사 데스킹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자기 글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사실 몰라요. 자기가 글을 그렇게 잘 썼는 줄 알아요. 데스크가 이쁘게 글을 만들어 놓으면. 근데 글을 예전에 썼을 때 쓴 글을 대장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사진을 대충 앉혀서 거기에 데스크 부장이 문장을 빨간 펜으로 이렇게 교정을 합니다. 교정을 한 걸 저한테 보여주면은 제가 그걸 봐요. 그러면 내가 쓰는 글의 스타일이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이 되는 겁니다. 교정이 되고 글이 빠른 시간 내에 거의 6개월, 1년 안에 수준급으로 올라갑니다. 그 사람의 수준급으로. 이게 기자가 도제식으로 배우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보다 현재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요새 기자들은 그 방법을 안 하고 선배 기자들이 혹독하게 안 하기 때문에 글쓰기가 좀 약합니다. 예, 정말로 이게 시어머니, 아주 엄한 무서운 시어머니 아래서 배운 며느리가 나중에 아주 훌륭한 시어머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배워야 사람은 이제 웬만한 건 그냥 흘려듣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의 자존심, 글을 못 썼다는 자존심을 긁어가면서 야단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못 견디거든요. 막 우는 기자들도 있어요. 여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자들은. 그래야 그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내가 어떤 취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니면 취재했을 때 반론이 없어요. 반론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기사가 반론이 없으면 그건 기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계신 교수님이 취재원이라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그것만 받았으면 절대 기사가 안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 얘기를 들어서 그것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저는 두려워요. 반대편 분의 얘기를 들으면 기사가 안 될 것 같아요. 데스크한테 보고해서 이거 큰 기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저도 그쪽에다 얘기하는 걸 좀 이렇게 좀 꺼리게 되고 대충 한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기사가 약하죠. 위에서 데스크들이 그런 걸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확인하게 되고 결국 확인해 보면은 기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맞는 거죠. 잘못하면 소송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여간 박세리도 그렇고 이 박동진 명창도 그렇고 박세리는 밤새도록 퍼팅을 물론 재능이 있었던 소녀였습니다만 아버지가 발굴 박주철 씨가 했는데 본인이 밤새도록 퍼팅 연습하고 시합 연습하고 해가지고 오늘날의 박세리가 된 거고 이 박동진 명창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승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득음하려고 움막에서 똥물도 마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 정상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인터뷰 상대. 예. 우리가 이제 기획회의를 하는데,
정말로 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 저분 막 이렇게 서너 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전화를 해보면 그거 다 거절을 당해요. 할 만한 사람들인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다 숨어요. 다 거절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인터뷰의 장으로 끌고 나오느냐. 이게 이제 기자가 해야 될 일이고 기자의 능력이고, 아니 이게 숨바꼭질 안 당할 분은 정치인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은 본인 부고 아니면 다 좋은 거예요. 네거티브 기사가 나도 신나는 거예요. 본인 표에 다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리 높은 당대표나 이런 분들도 인터뷰, 뭐, 저희 조선일보 같은 정도의 언론에서 인터뷰 하시자 그러면 그냥 맨발 벗고 나옵니다. 심하게 말씀하시면. 예. 그래서 그런데 정말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로버트 킴 사건 그때 관여하셨던 그 백동일 대령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었는데 지금도 미국에 못 들어가세요. 그분을 인터뷰할 때도 그분도 이제 비화가 많기 때문에 인터뷰를 상당히 좀 꺼리고 그랬는데 계속 이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인간적인 신뢰를 회복하니까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성공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18년입니까? 남북 정상회담? 예, 그 장면 이제 일산 킨텍스에 있었던 그 기자회견장인데 그 기자들 다 모여 있죠. 내외신 기자들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기자는 이제 지혜로워야 되죠. 그 절에 가서도 젖국을 얻어먹을 정도로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그냥 머리가 빨리 회전돼야 되고 그렇지만은 인간적인 덕성을 이게 제일 중요하죠. 덕성 갖춰야 되고 끊임없이 발로 뛰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 어디 밤새도록 뻗치기 하라고 그러는데 그 장관이나 무슨 요새 추미애 장관 거기 집에 가서 뻗치기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그때 장관도 그 집에 가서 뻗치기 밤새도록 하라고 그러면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못 버텨요. 이거. 자리를 이탈할 수가 없으니까요. 문 앞에 그냥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력도 필요하다. 여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상대는 없다 이랬는데 안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10번이라는 건 이제 상징적인 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공을 들이면 그 상대는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근성, 이걸 한자로 하면 곤조라고 그러죠. 곤조라는 거를 요새 잘 아실까 모르겠는데 곤조를 가진 기자들이 이제 대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 처음 들어와가지고 한 1년째 될 때 좀 이렇게 싹수가 있는 기자들은 특종을 다 합니다. 그때쯤에. 근데 1년이 지나는데도 특종 잘 못하는 기자들은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특종을 못하고 그냥 직장인 기자로 살다가 그냥 퇴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기자는 끈질김도 있어야 되고 오기, 배짱, 용기 막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철용 장군이 이제 567 부대장인데 그분은 이제 정부부대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블랙북이라고 연평해전 당시에 교전 상황을 이제 국회에서 보여가지고 큰 논란이 됐었는데 그분을 처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연락은 컨택됐는데 안 만나주시죠. 그래서 계속 컨택하다가 결국 그분이 판교 있는데 그 성당 나가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일요일 날이었는데 일요일 날 성당 시간을 파악해가지고 그 성당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있었죠. 그래서 문 입구에 있으니까 이분이 나오셨어요. 나와서 딱 붙들고 제가 그까지 쫓아갔어요. 그까지 쫓아가니까 막 오지 말라고 막 벌벌 뛰죠. 근데 그래서 거기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무나 아무시에 만나자. 그래서 결국은 제 이 연평 해전에 그 블랙북 내용을 제가 특종으로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교신 내용, 그것도 그 16자의 그 어떤 북한 서해 함대 사령부에서 그 함대에게 이제 그 명령을 내린 SI라고 그러죠. 특수정보. 그거.
그러니까 일단 준비가 되면 밟고 갈 것. 이런 그 SI도 제가 이제 최초로 보도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땅 소리 들리냐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불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뭐 포소리를 불땅 소리 들리냐 이런 그런 아주 리얼한 것도. 그래서 그 서해 연평해전이라는 영화 있습니까? 있었죠. 거기에 제가 교신한 그 보도한 내용이 그 시나리오가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네. 이게 이제 인터뷰 섭외할 때 그 전화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편지, 지금 편지 쓰는 사람은 이제 없으니까 이메일로 바꾸겠습니다. 이메일 또는 그 카톡, 그 메시지로 급소를 찔러라. 이게 요새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제 말로 할 때는 자기의 생각이 잘 그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정확한 거를 전달 안 될 수가 있는데 문자 메시지로 딱 보내면 아주 간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이원복 교수님 이제 섭외할 때도 이분이 이제 그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시바니아 병호의 모험 이제 쭉 하셨는데 이분이 이 만화를 그린 지 이제 40년 됐대요, 이게 벌써.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새소년이란 잡지에 시바니아 병호의 모험을 보던 국민 학생이 벌써 환갑을 바라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월간조선 오동영 부장입니다. 우선 톡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옛날 독일의 그 시바니아 병호의 모험 보면은 그때 이분이 이제 70년대에 연재한 만화였는데 그 동독 지역으로 들어가면 도로가 막 누더기처럼 그렇게 변해 있어요. 변해 있다고 만화에 나오는 게 덜컹덜컹거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독일을 3월 달에 가면서 베를린에서 동독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 누더기 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로상에 이렇게 헤어진 부분을 이렇게 바지를 깁듯이 된 길들이 동독 지역이 지금 다 그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거기 내려가지고 사진 찍고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여기 카톡에다 썼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차 마시러 얼른 오라고 인터뷰는 뭐 어디 갔든지 그래서 인터뷰가 이제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제가 이원복 교수님 면식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나로 인해 가지고 요 내용을 책에 제가 썼거든요. 독일 책에. 그러니까 독일 책 것도 보내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인터뷰를 승낙을 하는 케이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송영무 장관님은 제가 그 전에 이제 잘 알지 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해군 전력 그 해군 무기 체계 이제 그 개발을 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새 잠수함하고 항공모함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때 얘기를 들어보려고 이렇게 문자를 이제 정중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예, 경항모 건조를 위해 애쓰셨는데 지금 결실을 이루고 있고요. F-35B 함재기 사업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굉장히 좀 어떤 마이크를 대주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월간조선은 월간지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고 이렇게 나오시면서 항모와 원장과 그 외 중기계획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좀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얘기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간지러운 부분을 이렇게 긁어서 인터뷰의 장으로 이렇게 끌고 나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더위에 건강하십시오란 말까지. 이제 인터뷰 섭외할 때는 이제 사랑하는 애인을 설득할 때처럼 뭐 앞전에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이제 가능성이 좀 열리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이는 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애인을 설득할 때처럼 한 분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굉장히 독한 분이죠. 오리아나 팔라치라고 이탈리아 기자면서 작가인데 이분이 이제 권력자들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권력의 심장을 여는 전설의 여기자라고 살아있을 때 지금 돌아가셨는데 살아있을 때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칭호가. 그래서 이 양반에 대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언론 쪽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리아나 팔라치 스타일 인터뷰라는 그런 강좌까지도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자기는 권력자들은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온갖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자기는 천 가지, 수천 가지의 분노를 품는데요. 천 가지, 예를 들면 천 가지 분노를 품어가지고 그 천 가지를 질문으로 쏟아낸다는 거죠. 질문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 막 떨리겠어요. 안 하려고 하고. 근데도 이 여자분이 인터뷰를 해달라고 그러면 거부할 수 없는 게, 세계 탑 레벨만 하거든요. 보면 뭐, 키신저, 빌리브란트 카다피, 아라파트, 간디, 뭐, 골다 메이어, 덩샤오핑, 부토, 호메이니, 바엔사, 달라이라마, 슌쿠레리, 무하마드 알리. 이런 사람만 했는데, 여기서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피해가려고 큰 애를 쓰죠. 근데 결국은 오리아나의 사슬에 다 걸려가지고, 키신저는 월남전에 미국이 참전한 정책은 잘못됐다. 그 얘기를 이제 실토를 하고 말았고,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를 했대요. 그 다음에 덩샤오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막 하도 벌도 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당신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 아버지도 당신을 뺨을 때리겠네요. 그러니까, 예, 때리세요. 그래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덩샤오핑도 할 수 없이 허허하고 인터뷰를 이제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 장면은 이제 호메이니를 인터뷰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이제 얼굴 표정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차도로를 이제 쓰고 갔어요. 오리아나는. 근데 차도로를 왜 이란 여자들이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집요하게 묻니까 화가 나서 불편하면 벗어도 된다 그랬어요, 결국. 이건 회계율법에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당시에 이거를 찢어버렸어요. 그 앞에서. 차도를.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오의 인터뷰, 직설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인터뷰를 이제 하는 분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분인데 이분은 이제 200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요번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터뷰를 잘 하신다는 우리 오효진 국장이신데, 이분은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월간조선의 오효진의 인간탐험이라고 85년부터 92년도까지 한 7년 정도 연재하셨는데, 이게 단행본으로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묶은 거. 이거 인터뷰를 잘 하려면 이분 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쉬운 문장으로 정말 첫 부분 리드를 읽었을 때 끝까지 읽어야 돼요. 이분 글을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급 인사 50여 명을 이제 인터뷰 쭉 했는데, 이분도 역시 인터뷰를 하자 그러면 상대방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인터뷰는 당해야 돼. 자기가 유명해지죠. 그런 분인데, 지금 이게 요새 테스용으로 유명한 분이 지금 앞에 있죠. 예. 이 나훈아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 이 나훈아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우리 오해진 국장이 이제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거든요. 당신이 이제 인터뷰 준비를 이렇게 이만큼 했대요. 나훈아에 대해서. 새빨갛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자리에다 이렇게 놓고서 이 체크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훈아가, 아니 이사님, 어떻게 요새 젊은 기자들도 그렇게 인터뷰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갖고 오셨냐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이사님을 위해서 내가 요새 신곡을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데 들려드리겠다고. 그 신곡을 연주하는 장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나훈아 씨 얘기는 자기를 인터뷰하러 온 젊은 기자가 그 뭐야 그 본명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면 가라 그런대요. 자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고 궁금한 게 없는데 왜 인터뷰를 하러 왔느냐. 그래서 가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효진 국장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묻느냐. 이 연예인들은 예명을 쓰잖아요. 그러면 당신 본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 최홍기라는 그 본명도 좋은데 왜
나훈아라는 이름을 쓰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한 단계 높은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야 되고, 나이도 보면은 지금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나이들이 이렇게 다 다르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이 사람은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였고, 저도 이분의 인터뷰 많이 읽고 이분한테 많은 걸 좀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인터뷰는 아까 그 뭐 1대1로 해서 뭐 이렇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섭외 최초의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굉장히 좀 까다로운 상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인터뷰를 하는 거는 그냥 전화나 이런 거는 컨택도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메신저를 중간에 넣어야 이제 성공을 합니다.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마하티르 전 총리인데, 이때 이제 그 다시, 요새는 이제 다시 총리를 하시죠. 그때 막간에 이제 그 총리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 물러나서 이제 쉬고 계실 때인데, 그 말레이시아에 보면 페트로나스 타워 있죠. 석유회사 빌딩. 거기서 이제 인터뷰한 건데, 제가 컨택이 안 되니까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사업하는 제 친구 통해 가지고, 그 친구가 발이 넓으니까 컨택이 됐어요. 컨택이 되니까 저를 신뢰하고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월간 조선을 이제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이제 사업하는 이제 친구가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이분 인터뷰를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한 적이 있고, 이분이 한 얘기가 지금 기억나는데, 이분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책을 이제 쓰신 거를 저한테 서명을 해주셨는데, 닥터 인 더 하우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의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의적인 표현으로 어려운 경우에,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떤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집에 닥터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런 경우에, 그죠? 예. 그런 책을 이제 펴내신 거를 저한테 설명도 해주셨는데, 그 의사로서 이분이 그 의대생 때 그 어떤 그 쇼크를 받은 얘기를 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네 의대는 보면은 그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침대가 그 낡아가지고 삐걱삐걱 소리가 났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2층 침대, 3층 침대 이렇게 사는데, 그 만약에 그 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소리가 난다. 침대 소리가 나면은 그 기숙사에 그 자고 있는 학생들이 다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욕조에다 물 채워 놓는데, 거꾸로 거기에 한 1분 정도 담그는 그런 형벌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그 잘 때 소리가 나서 선배들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무례했는데, 자기는 그때 쇼크, 그때는 자기는 정말 죽을 뻔했대요. 그 이후에 자기는 그 물속에 수영만 하면은 입을 벌리는 이제 습관이 생겼고, 아예 수영을 자기는 안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피소드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면 이제 이렇게 몸이 마르시고, 몸이 이렇게 굉장히 좀 약해 보이시죠? 근데도 아직까지 95세 정도에 이렇게 그 정치 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인터뷰를 섭외할 때 억지 소리를 하거나 시비를 거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최후의 순간까지 거부할 때 마지막 카드로서 이제 빼놓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 김대중 정부 들어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는데, 조선일보가 취재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제목도 김대중 대통령 친인척들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거는 이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취지를 설명해도 이렇게 얘기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김대중 대통령 쪽에 어떤 분하고 그 이효 여사분 쪽 어떤 분하고 제가 친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게 네거티브한 취재가 아니다. 그래서 응해줬으면 좋겠다. 독자들한테 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친인척들에 대해서 스크리닝 하는 거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막판에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조모 국장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 이거는 취재하면 안 된다. 이거는 VIP가 그 원하지 않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막 계속 만나서 1차례 만났어요. 결국은 그분이 이제 제 의도를 이제
알아차리고, 네가티브하게 나갈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왜 보고를 해가지고 결국 취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전부, 지금도 이제 월간조선 2001년도 5월호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썼는데,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좀 읽어보시고 상당히 만족했다. 그러니까 만족했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잘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에는 큰아들 김홍일 의원이죠. 이분 돌아갔는데, 이분도 만났어요. 이분 만난 사람은 기자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파킨슨 병이었기 때문에 그 의정 활동을 할 때도 대화가 안 됐어요, 사실.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네가티브한 상대까지도 그 기자가 진심을 보이면 인터뷰의 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다. 예. 이것도 뭐, 앞에 거랑 비슷한 내용이지만 취재 내용을 제시하고 확인을 요구하라. 이거 확인해 주려고 이제 인터뷰에 걸려드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낚시인데요. 예. 이게 결정적인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교수님을 제가 인터뷰하려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요거는 세상에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딱 알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좀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이러면 교수님은, 아이고, 만나십시다.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게 인터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걸 단초로 해가지고 이제 쫙 물 흘러가듯이 스토리가 나오게 돼 있죠. 자, 이제 인터뷰 이제 준비에 들어가면서 자료조사는 그 정말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이거는 그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자료조사가 철저하게 돼야지만 제가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이 뭔가 하나를 얘기하면 같이 제가 맞장구도 쳐줄 수 있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 수도 있고 같이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하고의 감이 너무 멀어서 나중에 그냥 갑자기 인터뷰가 된 경우에는 나중에 정리하면서 내가 느끼게 돼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근데 사전에 준비가 잘 되면은 그런 거를 신경 쓸 게 없죠. 예. 현장에서 다 느끼고 더 충실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백선엽 장군님 또 이게 했는데 이분 보십시오. 제 앞에서 자료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전에 숙지하고 가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이거. 사실 KBS 방송을 밝혀서 좀 그렇습니다만 KBS 취재팀이 왔다가 명함도 안 들고 와가지고 취재도 못하고 대여섯 명이 그냥 카메라 팀하고 다 쫓겨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안 지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 취재하기 위해서 군과 나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6.25 전쟁 기간 동안의 그 히스토리를. 그래야 같이 대화가 되니까, 이분이 이제, 자네도 좀 아는구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본인도 얘기가 하고 싶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인터뷰할 때 요새는 기자들이 후리하게 넥타이를 요새 안 매는 시대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가면은 여름철도 그렇고 노타이 차림이죠. 시원하게 이렇게 하는데 넥타이까지 굳이 멜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그냥 잠바를 입고 다니면 그것도 좀 점잖은 자리에서는 안 맞습니다. 상황을 봐서 해야지 어디 뻗치기 가고 취재 현장 갈 때 점퍼 입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인터뷰 호텔에서 만나거나 어디 좀 점잖은 장소에서 만날 때는 복장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애인하고 만날 때는 근데 이 양반도 수염을 안 깎았네. 네, 근데 어쨌든 수염을 좀 깎아야 됩니다. 손톱 수염, 바지, 와이셔츠, 구두, 입냄새. 이거는 일본인 후지 요시스게라는 분이 쓴 슈자이노 지사이, 취재의 실제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게 구닥다리 같은 얘기 같아도 현실에서도 여전히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질문 항목을 이렇게 만들 때 말이죠. 자료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질문을 만드는데 그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편년체식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쭉 이렇게 그 사람이 현재까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현재 어떤 토픽을 물어보면서 이렇게 쭉 과거로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일관되게 돼야 됩니다. 그 질문에 여기저기 막 그냥 뒤죽박죽 왔다 갔다 그냥 타임머신처럼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인터뷰할 때 아주 좋은 효과적인 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 하나가 생각났을 때 그쪽으로 쭉 이게 흘러가게 돼 있지 왔다 갔다 할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주로 장관님들이나 그다음에 정치인들이나 그 보좌진들이 인터뷰를 할 때 특히 질문지를 미리 좀 달라고 그래요. 인터뷰를 허락하는 대신. 원래 안 주는 게 원칙입니다. 주면 안 돼요. 이 준다고 옛날에 우리는 얘기하면 몰래 줬죠. 하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위에 그 데스크들이 막 펄펄 뛰고 뭐라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질문지 미리 주면 그냥 김 빠진 맥주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 질문지 내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걸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좀 다이나믹한 인터뷰가 안 되거든요. 아까 오리아나 팔라치가 한 얘기 중에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인터뷰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총칼을 빼놓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하고 인터뷰어하고 인터뷰이하고의 전투를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옷을 벗는 거예요. 나체가 돼가지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긴장 관계가 유지해야 좋은 인터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은 이 독자들이 볼 때는 정말 읽기 싫어요. 첫 문장 이렇게 딱 보고 그냥 덮어요. 근데 처음부터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탁 달고 막 그냥 서로 싸우고 단답형으로 막 질답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전투가 벌어지면 저도 관심 있는 사람인데 그걸 보고 싶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이제 보여주면 안 되고 부득이하게 조율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들이대 인터뷰는 질문지 내로 하면 안 됩니다. 가서 다 좀 달리 해야 됩니다. 되게 그렇게 됩니다. 다르게 하죠. 근데 정말로 이게 준비가 안 된 우리 오효진 선배한테도 제가 얘기 예전에 들었는데 재벌 2 세한테 이제 사전에 질문지를 줬대요. 근데 이제 비서실에서 이제 그거 다 이제 답변을 했겠죠.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 양반이 그대로 이제 질문을 안 했죠. 그러니까 옆에 비서실 직원한테 "야, 이거 왜 준비한 대로 안 됐어?" 이러더래. 그래서 인터뷰 해 갖고 와 가지고 그분이 이 인터뷰를 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건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그런 역량을 가진 재벌 2 세가 어떻게 그 큰 기업을 이끌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녹음기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요새 녹음기는 필수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테이프가 돌아가는 녹음기를 이제 썼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렇게 꽉 틀어 놓으면 말이죠. 그냥 말씀을 잘하시다가도 갑자기 얼어버려요. 이제 말을 조심하시는 거죠, 이제. 녹음된다는 게 이제 보이니까. 근데 요새는 이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 자연스럽게 놓으면 녹음되거든요. 근데 성능 좋아요, 요새 휴대폰도. 비행기 모드로 해야지 그처럼 중간중간 끊깁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녹음기를 쓰면은 이게 일이 많아져요. 푸는 게. 그래서 안 쓰고 막 그냥 메모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메모만 하게 되면 그 인터뷰 맛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녹음을 해야 된다. 코멘트 따는 거 말고는 대부분 다 녹음해서 해야 된다. 이건 제가 이제 2008년도 3월 달에 이제 연세대 김한중 총장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녹음기를 틀었는데 인터뷰가 거의 마무리돼 갈 즈음에 녹음기를 보니까 녹음기가 멈춰져 있었어요. 녹음이 하나도 안 됐던 거죠. 제가 너무 그때 식은땀이 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다시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틀고서 이제 지연 전술로 들어가면서 총장님한테 앞선 질문들 이렇게 쭉 하면서 뒤에 했던 질문들 그걸 하나하나 또 다시 꺼내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한중 총장님이 무슨 눈치를 채셨는지 그거 아까 물어본 거 왜 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찔끔했습니다. 어쨌든 한 20분 정도 더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효율적으로 그걸 다 담을 수 있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 녹음은 반드시 그 아주 정확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다음에 그 아까 보면 이제 격돌 인터뷰 같은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썼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인터뷰하는 상대는 항상 좋은 관계만은 아니니까 법적 다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그 인터뷰 테이블 앞에선 대통령도 불안하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겁니다. 뭘 물어보실까? 뭘 물어볼까? 아니면 내가 제일 이야기하고 하기 싫어하는 건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대통령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2006년도에 이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을 이 상도동 자택으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그때 그 북핵 그 2차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때 육자회담도 열리고 막 그런 상황인데 94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폭격을 한다고 그 밤중에 전화를 했대요. 그때 한반도가 자관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불바다가 된다. 그래서 북폭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클린턴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 그걸 이제 저희한테 자랑하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YS가 아주 이때 표정이 좋으시죠. 웃으면서 클린턴의 북폭 내가 말렸다. 말렸대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질문을 드렸죠. 아니, 그때 북폭을 했으면,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했으면 북한의 핵시설이 파괴됐고, 지금과 같은 그 2차 북핵 위기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너무 나셨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또 어쨌든 우리가 뭐 같이 가셨던 분이 이제 잘 그 마무리해가지고 결국은 점심까지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고기 제주도에서 갖고 왔다는 말고기 우리한테 이제 말고기 묵국을 대접을 해주시면서 좀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잘 써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인터뷰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너무 그냥 날카롭게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약간 많이 알아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더듬수를 놔야 된다는 건데 그 너무 이렇게 아는 척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그 "네가 다 아는데 뭘로 나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충청도 분들이 인터뷰 기자로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좀 부드러워 보이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해진 국장도 충청도 청원 분이세요. 예, 부드러운 인상. 이렇게 경상도나 뭐 이런 특정 도를 말씀드려서 좀 그랬습니다만 날카롭게 일이 나가면 아이고 그냥 뭐 그냥 그 상황을 빠져나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예. 그 인터뷰 상대를 이제 상당히 존중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코너로 몰면은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여기 보면 조경철 박사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이 우주 박사님, 아폴로 박사님 박학다식 하십니까? 근데도 이분은 상대방이 잘 안 맞는 말을 해도 "아, 그래요?" 이렇게 일단 긍정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계를 안 하고 이야기를 계속 풀어놓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말문을 틀 때는 쉬운 얘기부터 이렇게 꺼내라. 예. 처음부터 무슨 애인하고 만날 때 손부터 잡고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키스하려고 했다가는 혀가 잘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부드러운 얘기, 날씨 얘기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고, 근데 날씨 얘기는 효과가 별로 얼마 안 갑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요 하면 그 다음에 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분이 관심 있는 그런 걸 좀 꺼내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건희라는 이분을 만났을 때, LA에 소첩이 사신다면서요. 이렇게 처음부터 질문을 하면 이분이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손이 이렇게 좀 거칠어 보이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악수하면서 얘기를 나눴더니 내가 개 빗질해 주느라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거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사실 이건희 회장이 진돗개 협회장 지내면서
진돗개를 갖다 이렇게 그 진도에서 나오는 것들이 잡종개들이 사실 많대요. 그래서 그거를 교배를 잘 거쳐 가지고 순종을 결국 만들어서 세계 견종 대회에 이렇게 등록을 했대요. 이런 거를 자료로 알고 있어서 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냥 이거에 대해서만 1시간 얘기했답니다. 개 얘기에 대해서. 예. 뒤에 이제 레슬링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메인 기업에 대한 얘기보다도 자기의 관심사. 그다음에 이분이 또 일본에 유학할 때는 그 고독하게 그 영화를 많이 봤대요. 비디오 테이프를 그냥 쌓아놓고 사는 얘기 또 1시간 뭐 해가지고 며칠 인터뷰했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의 이분의 마음이 이제 열릴 수 있는 거죠. 육하원칙이라는 건 기자들이 머릿속에 늘 이제 담고 사는 그 어떤 원칙인데, 일한다 원칙처럼. 이거 그대로 했다가는 이것도 아주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일간지 기자들은 이것 때문에 그냥 육하원칙을 맨날 다다다닥 물어봐가지고 바로 기사 송고하려고. 그래야 기사 요건이니까. 근데 인터뷰할 때는 이거를 슬그머니 다 인터뷰 질문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다 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그 질문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거는 애인한테 해도 면박받는 건데 인터뷰장에서 이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이거 함량미달이다 이런 얘기 딱 듣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삶과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김종필 총리랑 인터뷰할 때만 이렇게 물으면 면박당할 건데 어떻게 물어보냐 하면 정계에 입문하셔서 60성상을 지내시는 동안 지켜보시니까 정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달라져야죠. 그럼 그분은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에서 구체화된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그러니까 답변을 하신다는 거죠. 왜냐면 인생이란 것도 김영석 교수님한테 인생 100세를 살아보시니까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말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맞춰서 이런 질문도 하면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본문으로 진입을 해라. 이 황당한 표정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신문하듯이 물어보면 안 됩니다. 우리 기자들은 뭐 이렇게 어디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검사처럼 질문하고 막 이러는데 그걸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인터뷰에서는 얻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내부자들 화면인가 본데 이 둘은 뭐 이렇게 나쁜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인터뷰는 폭망한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질 않죠. 예. 그러니까 검찰에 이제 출두해가지고 뭐 전 참고인으로만 이제 출두했습니다만 이름은 뭐 나이는 뭐 이런 식으로 묻지 않습니까? 거주지는 그런 식으로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과히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뭘 흐르듯 따라가라. 근데 제가 질문지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인터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A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새끼를 쳐가지고 또 삼천포로 빠지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쭤볼게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 계속 하도록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모하고 있다가 다음 질문은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그 흐름이 깨지면은 그분이 재미난 얘기를 털어놓는 거가 그때 내 들을 수가 없어요. 무산돼요. 그래서 여기 이 봉도환 이분 보면은 이제 인터뷰를 이제 잘 하시는 분인데 이제 지금 이제 80년대 학교 다녔던 분들은 이분을 이제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분이 애드립의 아주 대가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정해진 원고 없이 막 물어보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감 있고 듣는 시청자들도 무슨 얘기가 튀어나올까. 이게 지엄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데 이게 돌발 발언이 나올 것도 같다. 막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매일 방송 끝날 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뉴스 전망대에서 바라본 오늘의 세계. 이렇게 하고 한 2, 3초 포즈를 띱니다. 나 어느 날은 깜깜합니다.
오리무중입니다. 어떤 땐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들을 때는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어떤 저항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통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그 상대방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면서 이제 진행을 잘하는 진행자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추임새라고 이제 아시죠? 이제 추임새는 우리 이제 창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건데 얼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추임새는 그 인터뷰어하고 인터뷰이가 서로 한 몸이 되게 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재료입니다. 그래서 맞장구만 잘 쳐줘도 그런 인터뷰는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뭘 안 물어봐도 돼요, 사실. 예. 그래서 그 오여진 국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뷰에 본인이 직접 그걸 직접 다 쓰고 계신데 뭐라 그러냐면 그 상대방이 슬픈 얘기를 하면 아이고 저걸 어째? 이 인터뷰에 그대로 나와요. 아이고 잘 됐네요. 기분 좋으셨겠네요. 이런 식으로 같이 호응을 한 거지. 그 사람 얘기가 줄줄줄 나오죠. 예. 그래서 한신 장군 인터뷰할 때도 말이죠. 그 처가댁이 그 6.25 때 이제 월남하셔가지고 거기서 이분이 여기서 이제 6.25를 치르셨기 때문에 장군으로 거기서 다 이제 숙청당했다는 얘기 하고 그럴 땐 같이 눈물을 글썽거려주고 말이죠.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해 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감동을 이끌어내는 게 인터뷰의 목적이다. 독자들한테 최종 목적이. 그 읽었을 때 무미건조하고 그러면 그 뭐할로 그 기사를 읽겠습니까? 자, 이제는 그 인터뷰의 최종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기사 작성 직전에 해야 되는 게 인터뷰 방법론이죠. 이거는 멋진 영화처럼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여기 린다 김 사진이 보입니다만 제가 린다 김을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때 그 녹음한 게 12시간을 이제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연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들으려니까 그 만난 게 거의 뭐 아침 10시에 만났는데 저녁 10시까지 만나가지고 이게 다 어두워져 가지고 그 강남에 어디 저 설렁탕 집에 문 닫으려고 하는 집에 가서 같이 먹고 헤어졌거든요. 그 정도로 오래 했는데 그 나중에 이게 녹음 푸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도 다 풀었어요. 풀으니까 거의 책 한 권이 됐어요. 거의 양이. 그 200자 온 거지 A4 용지로 해가지고 한 거의 30페이지가 뭐야. 거의 뭐 한 100페이지 가까이 나왔습니다. 100페이지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길게 했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얘기는 뭐 다 기사로 이제 하지는 못했죠.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했는데, 예, 그래서 그 이런 인터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정리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읽힐 수가 있다. 이제 그 무기 쪽, 그 로비스트 쪽 지망하는 분들은 그 이 인터뷰 그 나간 다음에 저한테 많이 연락을 해왔어요.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근데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연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 탄탄한 구성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인터뷰를 정리했으면 구성을 하는데 이 구성이 제일 어려운 작업이에요. 예, 이 글쓰기. 이게 거의 소설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구성 잡는 게. 근데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리드를 잡는 건데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자가 얼룩말을 이제 딱 잡는 걸 보면 이제 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얼룩말을 그 제압을 할 때 자기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힘들어도 얼룩말이 가장 약한 부분 한 부분만 공략을 하잖아요. 숨통을 끊으려고 목을 딱 물고 늘어지죠. 좀 있으면 이제 얼룩말 쓰러집니다. 이제 쓰러지면 이제 승부가 나는데 그래서 인터뷰어도 그 자기가 취재해 온 것을 가지고 독자들이 가장 크리티컬하게 관심이 있는 부분을 딱 뽑아 가지고 리드에
때립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거를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중간에 넣으면 앞부분 읽다가 지루해 가지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화장실 가면 그냥 끝나요. 한 두세 장 읽다가 화장실 가면 다시 펼칠 기회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사의 원리는 우리 선배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신 건데, 시루떡의 파당금 얘기를 이제 선배들이 계속합니다. 기사 작성은 시루떡 만들기다. 그러니까 여기 시루떡을 우리가 맛있게 이제 먹는데, 이 안에 이제 찹쌀떡만 요렇게 있으면 이 많은 떡을 먹겠습니까? 절대 안 먹죠. 그 켜켜로 그 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먹는 건데, 달콤한 팥이. 그러니까 우리가 취재를 한 팩트들이 있잖아요. 팩트들이 어떻게 말로 하면 이게 떡이죠. 이 찹쌀떡 부분이고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에피소드들을 잘 버무려야 돼요. 그러면 그 팩트로서 상당히 무게감이 주어지면서 에피소드가 작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데스크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보면 기사가 많이 양이 많아가지고 이제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르면 이 에피소드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에피소드에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팩트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덜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멋진 리드로 눈길을 끌어라. 이건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멋진 리드를 쓰려면 전체 내용을 잘 요약을 해야 되고 중요한 부분 전달해야 되고 무드를 전달해야 되고 읽고 싶은 흥미를 유발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네 번째. 읽고 싶은 흥미를 유발해야 된다. 예, 그래서 장문 인터뷰에서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리드에 제가 한 예로 그 오효진의 인간 탐험 그 운보 김기창 화백을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제가 하나 뽑았습니다. 그 이분은 청각 장애자시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한국화의 대가 운보 김기창 선생을 만난다는 것은 벌써 가슴이 설레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는 대포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자로 한국 화단의 정점에서 후진을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화가로 성공했으니까. 그런데 청각 장애자인 그와 어떻게 인터뷰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인터뷰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굉장히 관심이 여기서 이제 첫 문장에서 아, 어떻게 과연 인터뷰를 할까? 그런 궁금증을 나타내죠. 나중에 이제 필담으로 다 했어요. 필담으로 했죠. 근데 이게 인터뷰가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래서 쉬운 문장을 이제 쓰는 거. 그 굉장히 한자어를 막 이렇게 섞어 쓰다 보면은 문장이 되게 무거워집니다. 인터뷰에 맞지 않습니다. 그 한자어를 몇 가지만 순우리말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문장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져요. 예, 축약을 하면서. 그게 이제 기법인데, 그 다음에 엔딩 부분입니다. 엔딩은 감칠맛 나게. 예. 그래서 아까 그 김기창 화백의 인터뷰의 엔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질문을 던져놓고 기자는 그래도 그림을 그리겠다는 식의 다소 판에 박은 것 같은 감동적 대답을 기대하며 그를 쳐다봤다. 필담으로 보여준 그의 대답은 과연 감동적이었다. 멋진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의 작품에서와 같이 터질 것만 같은 힘이 그가 쓰는 글자 속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이렇게 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면서 여운을 주는 거죠. 이건 뭘 상징하냐면 중간 부분에 그 와이프 박내연 그 화백에 대한 그 절절한 사랑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엔딩을 이렇게 이제 끝을 맺으면서 굉장히 그 사모님을 위해서 그, 박물관도 짓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함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엔딩을 이렇게. 그래서 좋은 엔딩은 결론적으로 여운을 남기는 엔딩이다. 예. 이건데 요 제 앞에 앉아 있는 분은 그 유태영 건국대 명예교수인데 이분이 굉장히 그 신화적인 얘기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 시골의 저, 그
치즈 많이 나는 전북 임실에서 그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정말 그 야간 학교 전전한 끝에 그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보내 가지고 덴마크 유학하시고 이스라엘에 그 대통령한테 편지 보내서 이스라엘로 유학하고 그래서 농업 선진 기술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거든요. 아주 전설적인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 그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 연수원에 와 가지고 스탠딩으로 3시간 동안 특강을 하셨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젊으셨으니까 사람들이 한 진짜 5분 동안 기립박수를 했어요. 너무 감동적이라. 그러니까 딱 이분의 얘기가 인터뷰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감동을 굉장히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의 인제 그 사진을 끝으로 인제 그 아 제 강의를 이제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 어쨌든 그 요새는 이제 그 1인 미디어 시대고 그 자기 스스로 글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도 그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